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구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관계 방정식 5. 그룹 다이나믹.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관계 방정식의 5번째 강의로 그룹 다이나믹, 집단 역동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서울 다미선교회 본부에서는 저녁 9시부터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에서 온 신봉자들을 포함해 1,50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요. 예배가 막 시작되던 무렵 건물 불빛 속에서 나방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그러자 한 신봉자가 나방이 휴거되고 있다 라고 외쳤고 주위의 신봉자들은 감격해서 나방을 보며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신봉자들은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출가해서 속세를 떠나 살면서 흰옷을 입고 휴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도 일어나서 노래와 기도문을 외치기 시작했죠. 드디어 자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회학자 르봉은 최초로 군중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군중은 한 곳에 모인 많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보통 국민, 학생, 회사원, 네티즌 등의 용어로 표현되는데요. 르봉은 군중 속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본능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모라라고 합니다. 모라는 군중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통제력이 약화되고 퇴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결코 하지 않는데 군중 속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비이성적, 충동적,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할 수 있습니다. 집단으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은 것이죠.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익명성이 보장될수록, 자극이 강렬할수록 더욱더 퇴행하는데요. 이를 집단 히스테리 또는 사회적 광기라고 부릅니다.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은 집단 히스테리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행사에 참석한 1,500명은 그날 자정으로 세계의 종말이 오고 본인들은 휴거가 될 것이라는 주최 측의 주장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휴거는 예수가 세상에 왔을 때 신도들이 산채로 하늘로 들림받는 겁니다. 손오공이 구름 타는 것과 같은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죠. 그렇지만 광신자들은 종말론에 세뇌되어 학업이나 생업을 그만두고 재산을 모두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휴거는 불발로 끝났습니다. 종말론의 피해는 경찰이 확인한 것만 100여 건에 달했죠. 전문가들은 신도들이 헌납한 재산의 반환 등 큰 사고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어요. 하지만 극단적인 행동은 일어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신도들은 체념하고 허탈한 표정으로 귀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사회에는 가정, 학교, 직장, 동호회, 교회, 군대 등 무수한 집단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집단의 규범과 문화를 따르죠. 프로이트는 교회와 군대를 포함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면서 집단 역동이라는 용어를 소개했습니다. 집단 역동은 집단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집단 역동은 교회와 군대뿐 아니라 가정, 학교, 회사 등 집단이 모인 곳에서는 어디나 작동하죠. 프로이트는 집단 역동을 설명하는데 리비도, 동일시,
투사 등 정신분석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집단 역동은 리더를 중심으로 한 리비도적인 유대감을 통해서 형성된다. 집단 역동은 리더와 리더를 따르는 구성원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형성됩니다. 집단에서 구성원들은 리더를 동일시하고요. 구성원들 사이에는 상호 동일시 현상도 일어나죠. 집단에는 항상 억압된 공격성이 내재합니다. 구성원들은 공격성을 투사할 대상을 찾게 되는데 이에 따라 희생양 현상이 일어납니다. 소위 마녀 사냥이 일어나죠. 히틀러는 세계 정복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고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구하기 위해 희생양을 자처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희생양 현상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목욕탕에서 쉽게 옷을 벗을 수 있지만 길 한복판에서 절대 옷을 벗지는 않죠. 우리는 남이 웃으면 따라 웃고 남들이 사는 주식을 따라 삽니다. 우리의 행동은 개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표현될 것 같지만 오히려 집단의 힘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회 심리적인 행동은 집단 역동이 작용하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악의 없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죠. 집단 역동은 우리의 선택과 판단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집단 역동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동조와 복종. 둘째, 사회적 촉진과 태만. 셋째, 마녀 사냥. 넷째, 집단 사고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동조와 복종입니다. 솔로몬 애쉬는 1940년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동조 실험을 했습니다. 동조란 타인의 의견이나 행동에 맞추어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을 바꾸는 현상입니다. 애쉬는 참여자들 8명을 둥글게 앉혀놓고 서로 다른 길이의 3가지 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것을 대답하도록 했죠. 그런데 8명 중 7명은 가짜 참여자로서 모두 틀린 답을 말하도록 한 공모자였고 1명만 진짜 참여자였습니다. 실험 결과 참여자의 70%가 분명히 답이 틀렸는데도 동조하는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애매한 상황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도 집단으로부터의 배척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한 겁니다. 사람들은 다수와 함께하기 위해 자주 자기 의견을 은폐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자주 자신의 판단을 왜곡하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왜곡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험에서 혼자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답 비율이 최하입니다. 그렇지만 참여자들 중 다른 한 사람이라도 같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답 비율이 확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집단 속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동조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된 상황에서는 다른 한 명이라도 자신에게 동조할 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우리는 옆에 있던 사람이 뭔가를 쳐다보면 같이 보게 됩니다. 주위에 사람이 뛰기 시작하면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같이 뛰죠. 왜 뛰느냐고 물어보면 주위 사람들이 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 남자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볼 틈도 없이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남이 하니까, 남이 하는 대로, 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죠. 성공 심리학을 저술한 데니스 웨이들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일찍 퇴근하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주말에 데이트하고 일요일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내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성공의 1급 비밀은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다. 우리는 정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더 쉽게 동조하는데요.
누가 봐도 명확한 상황에서 집단 의견에 동조하는 것은 집단 배척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동조 경향은 집단의 크기가 커질 때, 집단 응집력이 강할 때,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상황일 때, 집단이 전문가로 구성됐을 때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스탠리 밀그램은 1974년 권위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복종 실험을 했습니다. 소위 전기 고문 실험인데요. 나치의 대학살을 염두에 둔 실험입니다. 복종이란 권위자의 명령에 따르는 행위입니다. 밀그램은 복종 실험에서 참여자 40명을 교사와 학생 두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유리로 분리된 다른 방에 교사와 학생을 배치해서 교사가 학생에게 문제를 내도록 했죠. 그리고 학생이 문제에 대한 오답을 할 때마다 교사는 전기 고문 스위치를 눌러 학생에게 고통을 가하도록 했습니다. 전기 고문은 처음 15V에서 시작해서 오답이 증가할 때마다 계속 센 전압을 흐르게 했는데요. 최고 450V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진짜 전기 고문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압에 따라 비례하는 고통을 가짜로 연기하는 겁니다. 1단계는 300V에서 고통 연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2단계는 100V부터 고통 연기를 했고 3단계는 심장병 환자 연기를 하도록 했죠. 그리고 옆에서 밀그램이 직접 하얀 가운을 입고 단지 권위적인 손짓으로 계속 벌을 가하도록 했습니다. 실험 결과 1단계에서 참여자들이 올린 평균 전압은 405V입니다. 2단계에서는 100V부터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00V 이상까지 올려 평균 전압이 360V나 나왔고요. 3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상대가 심장병 환자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시키는 대로 전기 고문 스위치를 300V 이상까지 올렸습니다. 권위자인 그의 명령에 복종한 것입니다. 밀그램은 이 실험으로 1년간 자격정지를 받았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위치에 특별한 반감을 갖지 않는 그냥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보통 사람들도 끔찍하게 해로운 과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필립 짐바르도는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보다 현장감이 있는 복종 실험을 했습니다. 소위 교도소 실험인데요. 짐바르도는 스탠퍼드대 심리학과 지하실에 교도소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중산층 남학생 24명을 선발해서 $15씩 주고 2주에 걸쳐 가상 교도소 생활을 하도록 했죠. 우선 동전 던지기로 임의로 역할을 배정하여 절반은 죄수가 되고 절반은 교도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할에 해당하는 행동 지침을 부여하여 실험을 진행했죠. 실험 결과 참여자들은 모두 죄수와 교도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실험 진행 중에 행동 지침에 없는 다양한 돌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날짜가 지나면서 죄수들은 다양한 술책과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들은 죄수들을 지나치게 학대했고요. 참여자들은 특정 역할을 부여받고 거기에 맞는 배우가 되는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역할과 일상생활을 철저히 분리해서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칙 엄수 자체를 정당화해서 억압, 학대, 지배의 명분으로 삼았죠. 이 실험은 심각한 도덕성 문제로 5일 만에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교도소 실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영향력에 굴복한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사회적 촉진과 태만입니다. 심리학자 노먼 트리플렛은 1989년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사이클 선수들이 혼자 연습할 때보다 다른 선수들과 연습할 때 기록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결과에 차이를 가져옵니다. 사회적 촉진이란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이 곁에 있으면서 자신을 지켜볼 때 어떤 일을 더 잘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옆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의식하게 되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단순히 누가 옆에 있다는 것 하나로 자신이 하는 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학교 도서관은 항상 새벽같이 가야 겨우 자리를 잡습니다. 공부할 때 혼자 집에서 있는 것보다 도서관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공부가 더 잘 되기 때문인데요. 일을 할 때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능률이 오릅니다.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와 같이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는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 때도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더 빨리 하죠. 같은 코미디 영화를 봐도 옆에서 같이 웃는 사람이 있을 때 더 크게 웃고,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옆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내 감정도 같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주위에 사람이 있을 때 더 긴장하고 흥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일에 익숙해질수록 주의를 덜 기울이고 나태해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옆에 누군가 지켜보게 되면 익숙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어 능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반대로 옆에서 누가 있으면 부담스러워 일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사회적 억제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숙련된 일은 다른 사람 앞에서 더 잘하게 되지만 서투른 일은 다른 사람 앞에서 더 못하게 됩니다. 간단한 과제인 경우 다른 사람 앞에서 더 잘할 수 있고요. 하지만 복잡한 과제인 경우 다른 사람 앞에서 더 못하게 됩니다. 사회적 테마는 어떠한 일을 집단으로 수행할 때 개인들이 자신의 노력을 줄이는 현상입니다. 게으름은 인간의 본성이죠. 사람들은 함께 일할 때 게으름이 발생해서 실적이 떨어지게 됩니다. 집단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갈수록 성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독일 심리학자 링겔만은 1929년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줄다리기 실험을 통해 집단에 속한 개인 공헌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인데요. 개인이 당길 수 있는 힘의 크기를 100%로 보았을 때 2명, 3명, 8명으로 이루어진 각 집단은 200%, 300%, 800%의 힘이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개인 기여도가 2명일 때는 93%, 3명일 때는 85%, 8명일 때는 겨우 49%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치는 놀랍게도 의사들이 동업을 하게 되어 올리는 벌이를 예측해 줍니다. 혼자 개업해 일할 때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100% 기능하죠. 둘이 동업을 하게 되면 벌이가 93%로 줄고 셋이 동업을 하게 되면 벌이가 85%로 줍니다. 이 일의 성과는 인원수가 늘어갈수록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사회적 태만의 이유는 조화의 상실과 의무감의 저하에 있습니다. 조화의 상실이란 각 구성원들의 힘이 동일한 순간에 집중되지 않는 현상인데요. 의무감 저하란 개인 기여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남에게 떠맡기려는 습성입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무임승차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죠. 무임승차는 현대 기업과 조직 성과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태만을 줄이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할 일을 정확하게 할당한다. 2. 개인별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보상한다. 3. 무임승차가 철저히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집단의 공동 목표를 분명히 설정한다. 도전적인 목표일수록 태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 5. 구성원들이 소속감, 주인의식, 집단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다음 세 번째 토픽은 마녀 사냥입니다. 마녀 사냥은 15세기 이후 기독교를 절대화하여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적 상황에서 비롯된 광신도적인 현상입니다. 당시 유럽 사회는 마법과 밀교가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인간의 힘을 넘은 초인적인 힘을 이단이라 규정했죠. 그리고 이단자로 제목한 여성을 모두 마녀로 몰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마녀 사냥의 기전은 희생양 현상과 사회 전염 효과로 요약됩니다. 희생양이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뒤집어 쓴 사람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희생양 덕분에 진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쉽게 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집단 환경에서는 보통 투사, 왜곡, 분열 등과 같은 원시적 방어 기제가 쉽게 활성화됩니다. 소외되고 좌절된 개인의 분노는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 외부 집단으로 투사되죠. 그것은 다시 파괴적 내재화를 통해 내부 마음의 공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분노와 공포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분노와 공포는 인간 심층에 내재한 무시당한 자아입니다. 이제 크게 부풀려진 눈덩이는 배출할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외부로 투사되어 공공의 적으로 향하게 되고 사회 전염 효과와 맞물려 희생양이 탄생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사고력은 고갈되고 판단력이 상실되며 의지력은 약화됩니다. 개인은 집단의 하수인으로 기능하여 마녀 사냥에 가담하게 되고요. 사회 전염이란 사람의 정서와 행동이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아가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언행에 동조하고 때로는 집단 속에서 자아를 상실한 듯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의실에서 한 학생이 먼저 질문을 하면 다른 학생들도 연이어 질문을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이 하품을 하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무의식 중에 그를 따라 함께 하품을 합니다. 괴테가 쓴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당시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자살이 늘어나 크나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등의 자살을 모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사회 전염으로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기도 합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려 도덕심이나 가치체계, 사회 규범이 무너지고 원시적인 공격성, 충동성, 파괴성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마녀 사냥을 더욱 부추기는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녀 사냥을 자주 목격합니다. 왕따 현상이라고 불리죠. 정확한 근거나 이유 없이 특정인을 따돌리고 비난하는 현상입니다. 가정에서 심각한 부모 갈등이 자주 아이를 희생양으로 몰아갑니다. 학교에서 어떤 아이는 남보다 좀 다르다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직장 회식 자리에서 자주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한 동료를 집단적으로 성토하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사실 확인이 전혀 안 된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어 당사자들의 인권에 상당한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현대인의 조급증과 편집성은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마녀 사냥에 무의식적으로 동참하도록 하여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 인간이 순식간에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의 특징인 익명성, 신속성 등으로 사태를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확대하죠. 잘 나가던 연예인, 정치인, 사업가 등 사회 유명인들이 쉽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우석 박사의 경우 과학자로서의 도덕적 문제가 있었지만 너무나도 순식간에 비판과 비난으로 여론에 매도되어 사회에서 매장됐습니다. 최고의 스타가 하루아침에 최고의 악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집단과 군중, 사회와 여론은 항상 마녀 사냥에 목말라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토픽은 집단 사고입니다.
집단 사고는 토론을 통해 집단적으로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는 과정입니다. 집단에서 구성원 전체가 일치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오히려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서는 어떤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때 억지로 만장일치를 이루려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심리학자 어빙 제니스는 1972년 집단사고의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집단사고는 아무리 우수한 집단이라도 응집력이 커지고 강력한 리더가 주도하면 자칫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할 리 없다라는 맹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반대 의견을 소수의 악의적인 멍청한 의견이라고 배척해버리죠.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3개월도 채 안 된 1961년 4월 쿠바 침공을 감행합니다. 쿠바 망명객 1,400명을 훈련시켜 침투했는데 사흘 만에 100여 명이 죽고 1,200명이 생포됩니다. 미국을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만든 이 무모한 침공작전은 집단사고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국방장관, 법무장관, 안보보좌관 등 하버드 대학 출신들이 똘똘 뭉쳐 침공 결정을 내리는 동안 반대 의견은 발붙일 틈이 없었습니다.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조차 없었습니다. 오늘날 집단사고는 정보 검색이 제한된 인터넷 공간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있을 때 접근성이 용이한 인터넷으로 검색하게 되죠. 그런데 보통 제한된 검색 내용에서 자료를 찾게 되고 그것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집단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익명의 정보 제공자가 특정인에 대해 루머를 누설하게 되면 그 루머는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집니다. 그리고 익명의 다수는 그 루머가 사실인 양 집단사고에 빠져들게 되고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권력의 힘 앞에서, 돈의 힘 앞에서, 매스컴의 힘 앞에서 나약한 인간이 언제든지 집단사고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단사고의 함정에서 벗어날까요? 우선 유능한 한 사람에게 결정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집단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른 한 사람에게 비판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집단 결정에 대해 익명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건의함을 만드는 겁니다. 집단 사고가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집단 사고가 생산적으로 기능하게 되면 집단 지성이나 대중의 지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집단 지성은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집단의 지적 능력입니다. 집단 지성은 개인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힘을 발휘하죠. 미미한 개미조차도 공동체로 협업해서 거대한 개미집을 만들어냅니다. 개미는 개체로서는 미미하지만 군집으로 움직일 때 높은 지능 체계를 형성합니다. 제임스 서로위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집단은 집단 내부의 가장 우수한 개체보다 지능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보통 전문가를 무비판적으로 신뢰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매우 한정된 영역에서 깊이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회의적인 관점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보다 대중의 지혜를 활용해야 합니다. 집단은 개인보다 똑똑하고요. 대중은 개인보다 지혜롭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중년 남자가 세 아들을 데리고 열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일 어린 아이의 엉덩이를 계속 때렸어요. 아이가 울어 주위가 너무 소란케도 했습니다. 맞은편 의자에 앉은 할머니가 참다 못해 화를 내면서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아이를 울리면 당국에 고발해서 일생 후회할지도 모르는 곤란을 겪도록 해주겠다. 그러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발하세요. 난 지금 부인은 죽어 역한의 시체로 누워있고 딸은 임신해서 분만때가 됐는데 애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집은 이미 저당 잡혀서 팔렸고 주머니에는 돈 한 푼도 없습니다.
게다가 기차를 잘못 타서 엉뚱한 데로 가고 있고, 아들 녀석이 내 모자를 창밖으로 날려보냈고, 내 옷에 오줌을 싸 망쳐놨는데 일생에 이보다 더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떠한 선택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모든 판단과 결정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집단 역동도 최악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가동하지 않습니다. 예화처럼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죽음도 무릅쓴 상태에서 집단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죠. 집단 역동은 정도가 사라지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최악으로 작용합니다. 타협, 절충, 양보, 수용보다는 아부, 종용, 협박, 음모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는 가장 저질의 집단 역동이 판을 치게 되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안정된 게임의 룰이 중요합니다. 안정된 집단의 규칙, 규범,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의 발을 밟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해야 한다. 형의 발을 밟으면 손으로 가볍게 쓰다듬는 것으로 끝난다. 그런데 부모의 발을 밟으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도 된다. 첫째 경우는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말, 토킹으로서 표현해야 상대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경우는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수에 대해 행동, doing으로 성의를 표시하면 되죠. 그런데 셋째 경우는 말이나 행동이 모두 쑥스럽다는 것을 알리는 무의, non-doing의 지경입니다. 첫째는 남남관계로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 합니다. 둘째는 혈육관계로서 공동체, 커뮤니온이라 하고요. 셋째는 분신관계로서 합일, 유니온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4년 존 내시 이후 오먼과 셀링 교수가 게임 이론으로 200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신 게임 이론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정보를 모를 때만이 게임 이론이 적용되는데요. 게임 이론은 상대를 속이고 높은 이득을 올리는 고수의 방법론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게임을 이해하고 고수가 되고 모든 정보가 공개되면 서로가 완전히 투명한 경지에 들어가서 게임 이론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소모적인 협상 게임은 쉽게 끝납니다. 오먼과 셀링이 말한 고수의 경지가 바로 집단 역동이 최상에서 가동되는 경지입니다. 집단이 최고로 성숙한 경지입니다. 모두가 투명한 경지입니다. 성숙한 리더십과 성숙한 멤버십이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경지입니다. 말을 해야만 유지되는 의사소통에서 말없이 행동으로만 이어질 수 있는 공동체를 거쳐 가슴과 가슴이 이어지는 합일로서 초월을 경험하게 하는 경지라 할 수 있습니다.